안녕하세요. 숨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기관지악장증 비결핵 항상균 환자분의 부고 사례를 통해서 이 질환이 정말 안 좋은 상태로 흘러갈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본원에 오시는 호흡기 질환 중에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이 기관지악장증이나 비결핵 항상균 외에도 폐소혈증이나 COPD도 그런 질환에 속하죠. 오늘은 폐기종 COPD 환자분은 몸이 나빠질 때 어떤 난관을 겪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 유의하면 좋을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OPD는 전 세계 사망률 4위에서 5위를 다툴 만큼 워낙 위험한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질환이 또 관리를 섬세하게 잘 해주면 또 완전히 이렇게 건강한 레벨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선 이렇게 쭉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대신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COPD와 기흉이 겹쳐서 오는 순간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COPD 환자분도 여기에 속하는 경우였는데요. 이 환자분의 부고 연락을 들은 것은 올해 2월 초였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연락이 닿았던 환자분이라서 아내분을 통해서 부고 연락을 받았을 때 마음이 상당히 허전했었는데요. 본원에 오셨던 시점은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나이는 71세셨고요. 당시 키는 160cm, 체중은 34kg로 BMI는 13.3 정도로 측정되었던 분이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호흡기 환자분들 중에서 심각한 저체중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을 드렸으니 이 부분은 오늘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은 호흡기 장애 등급을 받고 산소 발생기를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간이 산소 발생기로는 거의 맥스 수치죠. 당시 분당 4리터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바로 기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분은 이미 기흉을 진단을 받으셨던 분인데요. 이 환자분 외에도 현재 본원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COPD 폐기종과 이 기흉을 둘 다 진단받아본 분들이 계시고요. 아마 시청자분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흉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키가 큰 남학생에게 찾아오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키가 오히려 줄어드는 60대 이후의 남성에서도 이런 기흉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젊을 때 생기는 기흉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0대 후반에 키가 확 크는 시기에 생기는 기흉, 젊은 나이에 기흉은 주로 키가 확 크는 길이 성장을 하면서 이 기포가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기포가 강한 운동이나 기침 같은 이 자극이나 흉곽에 마찰이 심해지는 순간에 기포가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흉은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 키 성장을 멈추고 살이 붙기 시작하면 대부분은 그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시기의 성장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COPD 환자분이 생기는 기흉은 이런 흐름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기주머니라고 하는 기포와 기낭, 이게 만들어지는 배경에도 나이가 젊은 분들은 주로 키가 확 크는 동안에 생기는 일종의 튼살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기포이기 때문에 주변 조직이, 기포는 있겠지만 주변 조직이 아직은 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탱탱합니다. 신상품에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나이 들고 나서 생기는 기흉 환자분들의 기포, 공기주머니는 키 성장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흡연이나 폐포 간질 조직의 손상, 파괴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키가 확 크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포가 아니라 단변기가 계속 누적이 되었다거나 결핵 같은 질병을 크게 앓으면서 폐포 사이에 간질 조직이 파괴되면서 생겼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폐기종이나 기포는 그 안정성이 젊을 때 생겼던 기포보다 훨씬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들여 마신 담배 연기가 이 특정한 자리 한 군데만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폐기종이 생길 정도가 되면 폐기종이 생긴 국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폐 전체가 많이 사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가 되면 폐포가 매우 쉽게 터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폐기종 COPD를 진단받은 분들은 폐가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한번 기포가 터지고 나면 흉관을 꽂아서 이 흉막에 들어찬 공기를 빼내고 나도 이게 다시 쉽게 펴지지가 않습니다. 젊을 때는 폐가 탄력 있게 펴진다고 치면, 빨리 복귀가 된다 치면 COPD처럼 노년에 접어들 무렵에 폐포가 상하고 나면 폐의 탄력이 떨어지고 퍽퍽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흉곽과 폐 사이에 틈이 쉽게 메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겨우 폐를 펴도 다시 또 쉽게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같은 기흉이라도
재발의 빈도가 젊을 때보다 훨씬 잦다는 거죠. 흉곽이랑 뼈는 그대로 있는 반면에 그 안에 있는 폐는 쉽게 터지면서 쪼그라들면 이 폐는 그대로 있고 이 안쪽에 있는 폐는 쪼그라들기 때문에 이 사이에 틈은 벌어지겠죠. 이 공간에 공기가 차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나 혈액이 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을 꽂아서 빼보면 젊을 때는 공기만 빠져나오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의 기흉에서는 고름 같은 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원래 건강한 젊은 나이 분들은 기포를 제거하는 쇄기절제술을 한다거나 흉막을 유착하는 흉막 유착술을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아주 심한 불편을 겪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라낸 폐엽은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또는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치료이긴 하지만 젊은 나이에는 그래도 나머지 폐엽이 쌩쌩하다면 이 수술적 치료 방법을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COPD 환자가 이렇게 기흉이 생기면 이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흉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기도와 폐포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손상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미 호흡곤란이 상당히 와 있는 COPD 상태에서는 젊은 나이에는 COPD가 없는 상태에서 기흉만 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젊은 나이의 기흉 환자분들에 비해서는 여기서부터는 훨씬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전신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감염으로 인한 흉막 유착술을 하다가 폐렴이 온다거나 쇼크가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 돌아가셨던 그 환자분도 COPD와 기흉이 겹쳐진 상태에서 탈수와 저혈압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학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정석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선은 이런 단계, 즉 기흉이 겹쳐지는 상태로 안 가는 것입니다. 본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존의 기관지악장증 또는 폐섬유증, COPD가 있는 가운데 정말 큰 기포가 자리 잡은 분들이 있거든요. CT에서 확인하면 자료화면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분들은 제가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체중 관리와 환경 관리도 너무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맥이 정말 너무 빠르다 싶으면 체질 개선과 체중 증가를 위한 한약 치료 외에도 대학병원의 주치의 선생님과 맥박을 조절하는 약물에 대해서도 한번 상의해 보라는 조언을 드리기도 합니다. 돌아가셨던 이 환자분도 빈맥이 정말 심했습니다. 본원에 오셨을 때는 산소 발생기를 들고 오셨는 단계셨는데요. 산소 4리터를 공급받는 상황에서도 산소 포화도는 98%, 맥박은 110회, 산소 포화도는 정상이었지만 맥이 상당히 빨랐죠. 근데 만약에 산소를 안 쓰면 바깥에서는 85%까지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호흡곤란과 체중 감소, 그리고 낮은 산소 포화도와 빈맥, 이 부분은 저번 시간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호흡기 환자분들이 이 상황이 나빠지면 공통적으로 생기는 귀결점입니다. 이렇게 중환자 단계에서 제가 체중의 변화 외에도 또 하나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운동부하 검사입니다. 운동부하 검사라는 것은 운동을 시켜보고 나서의 산소 포화도나 맥박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인데요. 대학병원에 가셨을 때 6minute walk test라고 해서 6분간 걷는 검사가 있어요. 6분간 걸을 수 있는 거리와 그 과정에서의 산소 포화도 및 맥박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인데요. 아주 중환자가 아니면 이 검사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6분간 걷는 검사 정도야 그 호흡기 환자가 중환자가 아니라면 너끈히 소화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6분간 걷는 검사보다는 조금 운동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환자분들을 테스트를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제가 환자분과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20번에서 30번 정도를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산소 포화도와 맥박을 측정을 해보는데요. 이 20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제법 타이트합니다. 높이 3층까지의 계단을 빨리 걸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건강한 성인인 저는 평소보다는 평소에 98%의 산소 포화도가 한 이 운동 뒤에는 한 1, 2% 정도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맥이 평소에 80회 정도에서 95회 이렇게 증가되기도 가빠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 운동을 원장실에서 환자분과 같이 해보는 결과도 비교해보는 이유가 멀쩡한 전 호흡 능력 이렇게 비교적 괜찮습니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바로 실제 생활에서 환자분이 어느 정도의 텐션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 평지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서도 오르막 내리막을 좀 걸어야 되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이라면, 주택이라면 집에 다 와서도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20번 정도를 하고 나서 산소 포화도와 맥박을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원에서 제가 이 운동을 시켜봤던 환자분이라면 제 눈에는 그 환자분이 상당히 중증 또는 조심해야 되는 단계 환자로 평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환자분의 호흡 능력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할 때도 산소 발생기 하면서 제가 해봤는데요.
순번을 이제 앉아 때려다 하고 나서는 산소 포화도는 91%, 맥박은 130회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오르막이나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고 나면 맥박이 바로 130회 이렇게 측정되는 분들은 체중 관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보통 사람은 호흡이라는 과정에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거든요. 먹는 칼로리 이만큼 들어온다 치면 보통 사람은 요만큼만 호흡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가 되면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면 호흡이란 과정 자체 이미 이만큼의 칼로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만큼 먹어서 이만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남는 칼로리가 없는 셈이죠. 여차에서 만약에 이분이 입맛이 없어서 음식의 섭취량이 적어진다거나 무리해서 엉뚱한 활동을 많이 움직이고 나면 칼로리 측면에서는 바로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서 체중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가 되면 자꾸 말라가는 것을 환자분 스스로도 확인하는 게 싫다 보니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도 피하고 자기의 정확한 체중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환자분도 차트에 제가 적을 때 실제로는 최근에 41kg에서 5kg를 체중이 빠졌다고 했지만 체중계를 재어보니까 실제로는 7kg가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COPD 폐기종 환자분들이 상태가 나빠지면서 생길 수 있는 기흉이라는 큰 고비, 그리고 이런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빈맥과 체중 감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폐기종 COPD 환자분들이 조금만 미리미리 노력을 하면 체중도 늘리고 이러한 위험한 고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연예인 몇 분을 내가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 중에서는 제가 방송에 패널로 출연할 때 실제로 뵀던 분도 있고 또 지면의 기사를 통해서 아, 이분이 호흡기가 좀 편찮으시구나 이렇게 알게 된 분들도 있는데요. 예전에 숭구리당당 숭당당이라고 해서 제가 초등학교 무렵 유명했던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김정열 씨라고. 이제 제가 다 크고 나서 이제 호흡기 전문가가 되어서 엄지의 제왕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그때 패널로 계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죠. 자기가 이제 폐기종 환자라고 하시던데 초등학교 때 숭구리당당 숭당당 그때 그거 하실 때보다는 살집이 좀 붙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관리 잘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또 실제 환자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릴 때 건성기관지 체질에 대해서 언급할 때 빼놓지 않는 개그맨 중에 한 분이 배영만 씨인데요. 되게 마르셔서 그분이 군대 시절에는 자기가 너무 없어 보여서 전방이 아니라 후방으로 북한이 보기에는 남한은 다 저렇게 가난해 보이는 이런 생각이 들까봐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셨는데요. 오늘 검색해보니까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사진을 보니까 체중이 예전보다는 좀 붙으셨더라고요. 암이라는 고비를 겪었지만 그래도 이분도 잘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부활의 김태원 씨죠. 이분도 이제 실제 폐기종 환자분이신데 저는 그분의 유튜브 채널도 종종 봅니다. 최근에 이제 AI가 발전해서 AI가 실제 가수의 음색과 노래 기법, 창법을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AI와 실제 가수의 대결에서 김태원 씨가 촌평을 남기면서 이렇게 이제 음악적 실력도 대단하고 말씀도 잘해서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프로 진행하면서 기침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행에 좀 불편을 겪으니까 자신의 기침을 곧불이라고 표현을 이제 하시던데 폐기종이라는 질환에서 열은 나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기침은 감기가 아닌 경우도 많죠. 이럴 때는 단순 감기 이런 게 아니라 즉 곧불이 아니라 호흡기 질환의 경고미일 수도 있다는 부분을 아마 이 애청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렇게 만약에 폐기종 환자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건 관리를 좀 더 잘하는 게 좋겠죠. 자, COPD 환자분들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부분들, 기흉이 온다거나 또는 이제 저체중을 하고 있다거나 이럴 때는 그리고 열 없는 감기, 기침을 반복한다거나 이럴 땐 참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질환은 무조건 살이 잘 안 찌고 위험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부분을 잘 알고 관리를 한다면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